연애할 때 절대로 발톱이 안 나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동거를 해보시면서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돈부터 모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생성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나.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하는 숫자가 줄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불과 10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매년 30만 쌍 이상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작년 통계를 봤을 때 22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일부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결혼이 많이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보면 한 25세부터 35세 사이의 젊은 층들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더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왜 결혼을 미뤘냐, 늦게 했냐 하면 혼자가 좋았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나의 자유를 즐기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사고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력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좌우하고 있지 않나 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돈을 생각해요. 집 마련해야죠. 결혼식 비용 충당해야죠. 요즘은 이제 본인들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우선 돈부터 모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하죠. 근데 이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어찌 보면 마음이 맞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평수에서,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 작은 자가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늘려갈 수 없고 생성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건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하면, 지금 젊은 남녀분들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 자기가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만 물을 묻히지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 되고 결국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이 반반 때문에 100% 이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체력이 안 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지, 육아를 위해서 내가 밤새 아이를 보고도 출근할 수 있는지, 나의 체력이 몇 시간짜리인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젊은 아내분들이 와서 이혼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성격 차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방식이 다른 가정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상대가 맞을 리가 없죠. 절대로. 두 사람이 맞는 건 사랑했던 마음, 그것도 결혼식 하고 나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과거 사랑했던 마음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청소 하나도 안 돼 있어. 아침에 먹고 대충 던져놓고 간 뭐 그릇, 빨래, 제일 싫어하는 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하고 들어서 탈진한 상태에서 내가 또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못해. 배우자가 일찍 들어와서 그걸 반을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서부터 싸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 들어와서 내가 빨래 해놓으라 그랬잖아. 왜 나만 해야 돼? 당신만 돈 벌어? 이게 싸움이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때 반반 하기로 하는 거 약속을 어겨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그게 즐겁고 체력이 남으면은 그게 안 힘들어요. 근데 나는 너무 지쳐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몫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여기가 원인인데 이걸 몰라요. 그럼 몸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 약한 사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부는 전쟁이에요. 전쟁. 남녀 뭐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쟁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심할 수 있는 부모님, 우리 부부의 부족한 체력을 보충해줄 그럴 분들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을 못할 것 같다, 경제활동하고 나서 도저히 집에서 밥빨래 못할 것 같다, 그럼 불가피하게 도우미를 써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모아서 집 사야죠. 그렇지만 집 사기 전에 이혼합니다. 이 가사분담 때문에 집 사기 전에 이혼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아이도 낳고 부부생활 오래 하려고 하면 집 사는 걸 조금 미루더라도 가사를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워서 3년을 못 버틴다니까. 생각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오로지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이렇게 하면, 과거 사례에서 보면은 30대 중반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긴 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어? 내가 볼 때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먹는 거,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안 쓰자가 이 남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게 됩니까? 이 머리 맨날 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도 해야 되는데 친정엄마하고 같이 가서 3만 원을 썼다고 이걸 타박을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끌고 가서 한의원 가서 보약을 해줬어요. 그거 해먹었다고. 그렇게 아내를 장모님하고 한꺼번에 몰아붙여서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이혼 소송이 들어왔죠. 판사님도 혀를 내둘렀어요. 혀를. 이래갖고 살겠냐고. 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목표가 돈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살고 나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고 가사 분담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빚이에요. 대표적으로 카드 빚이에요. 빚이 없어야 됩니다. 카드 빚이 예를 들면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내에 상환될 정도, 휴대전화 같은 할부금 정도, 이 정도는 모르는데 자동차 할부금 60개월이 되거나 결혼할 때 혼수품을 여자분들이 카드로 이렇게 딱 장기 할부로 결제해서 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급여를 혼수품 해온 거 장기에 할부를 갚는데 이거 이혼 사유로 정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짠! 스타트 할 때는 카드 할부나 채무가 없는 게 좋다. 제가 했던 사례에선 여자가 700만 원 할부를 가져왔다고 해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판사도 말리고 조정위원도 말리고 양쪽 변호사 다 말렸는데도 이혼을 했어요. 결국은 굽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저 사람이 저 빚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안 봐도 뻔하다. 신뢰감이 없다 그래서 이혼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저변에는 옛날처럼 우리가 뭐 우연히 길 가는데 물건 하나 떨어졌는데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래서 눈이 쫙 맞는 이런 만남이 없잖아요. 우연한 만남 속에 남녀의 이성의 감정이 싹틀, 사랑의 감정이 싹틀 기회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 부모님 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드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기초가 되지를 않으니까 사소한 거를 극복하지 못해요. 결혼 스타트를 딱 한 이후에 소득은 우리 부부 소득이 돼야 되는데 왜 너의 과거 빚을 상환하느냐 이런 부분이 예민하다. 부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황혼이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신혼이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신혼이혼은 4년차 이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1년을 살고 나면 3년이 사라지고 3년을 살고 나면 10년이 사라지고 10년을 살고 나면 불쌍해서 산다. 1년을 넘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3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 신혼이혼은 대표적인 특징인 결혼할 기간이 짧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경제적인 갈등을 이혼이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라는 부분은 좀 적어요. 돈을 많이 쓰는 낭비벽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룰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서로의 소득에 대해서요. 과거는 이제 주로 경제할 때 남자가 있으니까 아내한테 전부 그냥 그대로 유리통장에서 입금되는 거 그대로 자동이체 들어오면 아내가 다 생활비를 지출하고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각종 경제사고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남편은 용돈을 받았었어요. 지금 젊은 층들은 이런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자체가 내가 먼저 거 내 거지 왜 당연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아내분들은 무슨 얘기야 당연히 줘야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실제 예를 보면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급여를 받으면 이제 너 얼마 넣고 너 얼마 넣어서 관리비 전기요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식비 나가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양육과 관련한 거 학원비 쓰고 나머지는 각자 이제 투자하거나 저축하거나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느 날 외식하자? 그럼 외식한 사람이 내는 걸로 룰을 정해서 이게 잘 굴러가면 되는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비 통장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많이 투입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월급이 1,000만 원이고 아내 월급이 500인데 같이 이걸 150씩 넣으면 안 되죠. 급여가 2대1이면 200씩 100씩 이렇게 묻어야 되는 건데 이걸 똑같이 묻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급여가 적은 쪽에선 뭐야 나는 벌어가지고 생활비 통장에 다 투입하고 남는 게 없네? 근데 남편이 또 아내가 맨날 당신 벌어서 뭐 했어? 저축한 거 없어? 맨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비율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주식을 하든 재테크를 할 때 처음엔 좋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는지 말을 안 해줘. 물어보면 알 거 없어. 잘하고 있어. 왜? 당신보다 의심해? 뭐 이런 식으로 면박어지니까 물어보지도 못해요. 결국 나는 불안해지고 나는 0이니까 저 사람을 어딘가 빼돌린다? 이런 의심의 해석 들면서 사소하게 돈에서 시작한 갈등이 모든 거로 번지면서 눈만 마주치면 싸우게 되죠. 하나는 생활비하고 하나는 투자, 재테크에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연말에 연애할 때나 좋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갈 데 없잖아요. 사람 많고 복잡하고 그때 앉아갖고 1년 결산을 하세요. 내 급여가 총 얼마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투자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 현재 잔고가 얼마야, 어느 금융기관에 있어, 이런 부분을 공개해 주시란 말이에요. 소송 제기되면요, 변호사들이 다 찾아냅니다. 어차피 다 찾아가지고 반 나눠줘야 돼요. 공개하면은 부부 사이도 좋고 좋을 걸 꽁꽁 숨기려고 하다가 이혼당하지, 알토랑 같이 왔단 거 그냥 반 툭 털려나가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못 믿으면, 남편도 못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배우자를 믿고 공개를 하세요. 어차피 이혼하면 반 털립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없다. 40년을 살아도 모르겠디다. 다만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장인어른들이 사이될 애를 만취를 시키잖아요. 만취를 시키면은 어떤 애인지 교육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술주사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온다. 그거는 좀 너무 야만적인 방법이고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결혼 전의 습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가정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밖으로 돌아치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같이 영화 보고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항상 12시까지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나는 집에다 두고 혼자 돌아칠 거란 말이에요. 집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집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지 적절한지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밖으로만 돌아친다면 평생 밖으로 돌아칩니다. 연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돈 쓰는 습관을 봐야 되는데, 자기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왕창 쓰는 거 문제가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 월급의 80, 90%를 뭐 수입차 뭐 리스비로 지출한다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비에 자기 월급은 2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쏟아붓는다든가, 이거는 뭐 대단히 곤란하죠.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록 그게 부모님 돈을 쓰더라도 지출이 과다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먹는 거 어쩌다 한 번은 뭐 이렇게 비싼 스테이크인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카드빚으로 할부를 끌어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애할 때 절대로 이 발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동거라면 이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는. 이렇게는 다 안 나와도 동거를 해보면은 이제 생활 습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생활 습관. 신혼여행 갔다가 볼일 보고 물 안 내려서 이혼한 사례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빠빠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진짜 못 살겠다. 한 번 안 내린 것까지 봐줬는데 남편이 2번 물 안 내리는 거 보고 아우 나 더러워서 못 산다. 인천공항에서 각자 집으로 가서 소송 제기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거를 해보면 최소한 밥 먹을 때 이 사람이 트림이라든지 방구를 끄는지 칫솔을 어떻게 짜는지 화장실 볼일 보고 변기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이게 교정이 가능한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우리 부모한테 잘할지,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나를 배려할지, 나를 최우선으로 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보여요. 이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자 아버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장모님을 보시면 돼요. 자모님의 성격이 어떠신지,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녀들한테 자애로운 엄마인지, 그게 내 아내의 모습일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대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첩들이는 집안은 대대로 첩들인다고.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를 경멸하고 엄마를 불쌍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나중에 와서 다 그 변명을 해요. 왜 바람을 피셨어요? 그럼 은연중에 배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돼요.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했는지, 너무 강하게 해서 자녀들이 트라우마를 남기게 했는지는 않았는지, 폭력적이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짠돌이가 아닌지. 어느 정도 짠돌이냐고요? 볼일 한 번 보고 물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한 3번 봐야 돼요. 휴지 3칸 이상 쓰면 난리납니다. 2칸 써야 된대요. 아 실제 잘해요. 아버님이 그러면 그 아들도 그래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를 그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그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이상하다는 건 그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들어올 때 눈빛이나 벌써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바람을 피면 진짜 이 생기가 돌아요. 사람이. 장소,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합니다. 변호사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혼해 말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딱 하나 기준을 정해드려요.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우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매일 이혼을 생각해요. 아이고 안 한다고요? 거짓말이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참고 사나? 나만 예민한 건가?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혼 안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 9만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18만 명의 돌싱이 나왔어요. 매년 20만 쌍이 쌓인다고 치면 10년째 200만 명이 이혼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어디 가면은 이 한 줄에 2명씩은 꼭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혼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이혼 풍속대의 전반적인 변천사라고 하면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88 올림픽 전에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남편의 폭행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맞고 살았어요. 폭언이나 폭행은 현저히 많이 줄었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스테디셀러처럼 변하지 않는 이혼 사유가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 사유입니다. 외도는 참 끊을 수가 없나 봐요. 매춘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과거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온 건데 이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근절되기 어렵다. 외도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부분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접근해야지 왜 바람을 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직장 내. 왜냐면 빈번하게 보니까 어떻게 봐야 정이 들듯이 뭐 첫눈에 반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앱이에요. 상습적으로 외도하는 분들, 그걸 즐기는 분들, 이제 쇼핑하듯이 즐기는 분들 번개팅이라고 그러죠. 그날 만나서 성관계하고 가고 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산악회. 그 무박 2일 이런 거 가는 거 있어요. 차를 이용해서 지방을 가서 1박 2일 갔다 오거나 이렇게 배우자를 떠나놓고 내가 집을 멀리 갈수록 나의 마음도 자유로워지거든요. 산에 가봐요. 누가 생활에 찌든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만 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쉽게 친해져요. 서울서 출발할 때 같은 차를 타고 출발했어. 신뢰감이 생기면서 경계가 무너져요. 우리 동지라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먼 거리 갔지. 배우자는 머릿속에서 깜깜이 멀어졌지. 또 하나는 취미동호 애들인데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 짝짝이 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맨날 남자끼리만 치냐고. 테니스 이런 거 여자끼리만 치냐고요. 혼성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상당히 친해진다. 일반적으로 깊게 길게 가는 외도는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 외도의 상대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은 집 근처 호프집 사장님하고 노래방 사장님하고 가까워요. 외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남녀가 있는 자리 아무 데서나 발생할 수 있고요. 장소? 외도라고 하는 걸 성관계라고 만약에 못 박는다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당연히 뭐 호텔 모텔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그 다음에 내 집. 친정집에 다녀왔더니 나는 머리가 숏 같은데 긴 머리카락이 하수구치에서 나온다라든가 내 머리카락 아닌 건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남편이 본가에 농사를 도와주러 주말마다 가는데 그때는 좀 일찍 올라왔대요. 연휴라서 차 막힐까봐. 어머나 아내가 내 침대에 다른 남자하고 누워있다가 그대로 발각이 돼버리는 아주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내 침대에서 침대를 갖다 버리고 부부싸움을 핥히고 뜯고 때리고 뭐 난리들도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집에다 홈캠 설치하고. 장소? 사람이 앉거나 설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합니다.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가 이상하다는 건 그 배우자는 금방 알아요. 들어올 때 눈빛이나 벌써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바람을 피면 진짜 이 생기가 돌아요, 사람이. 연애를 하면 이뻐진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관찰을 하게 돼요. 실제로 증거를 가져오는 거에 80% 이상이 휴대전화에서 발각이 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부러 작정해서 보는 경우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비밀번호 정말 단순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남자들 특히 군번. 그 다음에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계세요. 퇴근 시간도 늦은 적이 없고 주말에도 항상 같이 있었고 어느새 바람을 피는지 정말 몰랐다고. 그렇게 아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전화를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띵 뜰 때 있어요. 자기 들어갔어? 나도 왔어. 이게 갑자기 뜩 떠요. 어? 뭐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시공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연구를 합니다. 패턴하고 비밀번호에서 그걸 풀어요. 근데 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려요. 만취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손가락 이거 눌러서 안 되면 이거 하여튼 기를 쓰고 해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발각되는 경우가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도 계세요. 음성 녹음이 설정돼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전화 통화를 내가 가장 편화가 있는 장소가 대부분 자동차 아니에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게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면서 그 대화 중에 모든 대화가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영상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 싶으면 똑같이
똑같은 그 메모리 칩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 갈아 낍니다. 다운받고 갈아 끼고 다운받고 갈아 끼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더 지능적인 경우는 블랙박스가 특정 시간만 되면 꺼져. 중간중간 꺼진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의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모르시는 경우가 상대방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톨게이트, 하이패스 사용 기록 이런 거에서 이제 발각이 되죠. 근데 요즘 이제 너무 자주 오는 게 구글의 타임라인이에요. 옛날에 휴대전화 이렇게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사방 500m예요. 타임라인은 그 건물 번지수에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저 진짜 타임라인이 뭔지 몰랐어요. 증거로 사용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냐면 타임라인은 이제 조작이 가능해요. 구글 타임라인에 모텔에 가네? 특히 정기적으로 외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파트너하고 그럼 이상하게 가는 모텔만 가요. 거기가 지키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와서 증거를 확보해 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딜 가는지 뭘 통하는지 배우자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넌지시 너 어제 바빴겠더라? 좋았냐? 뭐 이렇게 뭐 배우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줘보시라고 타임라인 좀 보게. 보면 그게 열려 있어요. 배우자가 그거를 PC나에서 로그인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져오면 그동안 이 행적이 다 세트로 다 인정이 된다. 또 하나 지난달에도 아내분이 가져왔더라고. 유흥업소에 가서 결제한 지도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었잖아. 자기가 그걸 확보했다. 증거를 못 써 그거 이랬는데 충격적인 거는 유료라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인가를 주면은 그 휴대전화에 몰래 그 스파이웹을 심습니다. 저한테 가져왔던 증거는 전화를 하면 30초 동안 이게 통화가 연결된 것처럼 해서 음성이 다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이게 다 들어와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앉았는 거야. 30분 정도. 그래서 그 성관계하는 음성을 녹음을 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스파이 앱을 파는 데가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충격적이고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요. 외도는 하질 말아야 되는데 한다라고 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최소한 발각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혼 소송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기고 진다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녹음하고 사진입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112에 신고도 했대. 이런 사람들이 증인들이 많아. 옆에 사람들이 확인 써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증거로서 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옆집 가서 나 이혼하려고 하는데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안 써줍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결례예요. 그래서 손 씻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녹음하고 사진인데 다만 불법적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되는 거는 도청이 아니야. 오해하시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 몰래 이렇게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이 아니에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증거 쓰이고요. 통화로 해서 녹음되는 것도 대화 자기가 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도 100% 증거로 쓰입니다. 그거 말고 배우자 외도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블랙박스 칩을 뽑아서 음성을 쓴다든가 녹음기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 당연히 도청이고 불법이에요. 민사나 이혼 소송에서는 비록 도청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은 된다.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는 주로 멍든 사진, 상해 입은 사진 이런 사진이 쓰이게 되고 외도의 증거로 사진을 쓰게 되면 미행을 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동영상을 찍으세요. 요즘은 동영상을 쭉 써서 이제 캡처본을 쓰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잠깐이라도 뽀뽀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 찍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했는데 벌써 뽀뽀하고 뛰었잖아. 허리를 이렇게 앉는다든가 어깨를 앉는다든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입 닦아준다 이런 영상 이거 부정행위 맞습니다. 그 성관계를 안 해도 돼요.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다. 여보 사랑해 이런 문자가 있다라든가 같이 수시로 정해진 날 만나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것도 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 적발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 간통죄 처벌할 때는 성관계를 접어야 되니까 현장을 덮쳐야 돼요. 두 사람이 모텔 들어갈 때 기다려요. 한 30분 기다려. 들어가면 옷 벗고 쉬는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성관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다다다다닥 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수건 같은 거 이제 챙겨오고 그건 형사사건이니까 경찰에서 유전자 감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는 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거기서 이제 감정을 해요. 국가스 같은 데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걸 알았을 때 대부분들은 흥분해서 머리채부터 잡아요. 네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구야? 당장 데려와. 삼자 대면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이혼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 때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세상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는 속상하지 않았다라고들 하시는데 너무나 상처를 받은 마음에 그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상대방을 때리는 건 기본이
때문이거든요. 근데 외도라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과거로 다시 가고 싶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하시기 전에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알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땐 부부가 이후에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알리지도 말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했는 다음에 그날은 무지하게 배우자를 때리고 욕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 머리를 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상간녀 상간남이 미워집니다. 이 불려시 같은 년이 우리 남편을 꼬셔가지고 분명히 돈 때문에 꼬셨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캐기 시작해요. 아이고 여자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나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분들 입장에서 야, 남자라는 게 건달새끼 그런 걸 만나니?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내 배우자보다 그 상대를 미워하고 직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락카를 가져가서 그 집 현관문에다가 이 상간녀녀나 이렇게 써놓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수습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한 30년 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정신이 들기 시작해요. 흥분 상태에서 굉장히 그렇게 본인이 했던 걸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났을 때 절대 외부에 그걸 알리거나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품위를 지키시고 좀 안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혼 상담하시는 분들 거의 5만 건을 넘어 이제 6만 건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질문이 거예요. 변호사님이라면 이런 때 이혼하실래요? 이런 거 갖고 남들은 이혼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변호사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혼해 말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딱 하나 기준을 정해드려요. 이혼하기 전하고 이혼한 후에 한 가지라도 내가 편하다면 그걸 선택을 해라. 이혼은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좀 더 그 속박이라든가 그 학대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어서, 내가 돈으로는 여유 있고 정말 월급은 걱정은 없는데 너무 때려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그때 이혼할 걸, 그 생각이 든다면 이혼을 해라.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신발을 신을 때 편한 슬리퍼를 신고 나갈까? 예쁘고 높지만 불편한 신발을 신을까? 어떤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하면 돼요.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법은 없고, 무엇이라도 후회는 해요. 감당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시면 돼요. 이혼념은 어때요? 이혼념이면 어때요? 사람 안 맞아서 이혼할 수 있고요. 이혼하는 거요, 취미처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소송회사에 보면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내가 이혼 한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혼한 거 범죄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불가피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극한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이 이혼소송 가정이에요.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바라보고 이런 거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어느 날 불러서요 했던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진짜 살림살이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떼어봐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고 두 가지로.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폭력하고 폭력으로 인한 상해죠. 그 부분이 결혼하고 살면서는 고소를 해도 가사 보호 사건이라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형사처분이 아니고 뭐 깡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뭐 이런 게 처분이 떨어지고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혼을 안 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떤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냐면 살인사건도 많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극한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이 이혼소송 가정이에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대개 남편 저 모텔에 여자랑 들어갔어 얘기해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모텔에서 나오는 걸 이놈 인간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이분 허리를 분질러 놨어요. 진단 16주. 그런 중대 상해범죄 조정하고 나오는 길에 남편분이 막 열받아.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혼을 하는데 왜 내가 돈도 줘야 되고 양육권도 엄마한테 가야 되고 말이 되냐라고 막 화가 나서 나오는데 길 건너 와이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승용차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징역 2년 받았어요. 소소하게 부부가 미처 모르지만 발생하는 사건이 카메라 등 촬영죄라는 게 있어요. 성폭법에. 뭐가 있냐면은 사이 좋을 때 서로의 알몸, 그다음에 성관계하는 걸 꼭 찍어요. 문제는 그거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남편이 아내가요? 한다니까요. 경찰청에 5년 전인가는 1년에 3,000건 정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정말 들어가서 열심히 삭제한대요. 열심히 삭제를 해도 매번 발생하고 그거에 유출이 돼서 고소되는 건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서 홍보하는 거. 제발 아예 찍지를 말라고. 이혼할 때 너 죽어봐라 하고 유포시키는 경우, 지인들한테 보내는 경우, 별의별 건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녀들한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휴대전화 바꾸면서 미처 삭제가 안 되면서 유포되는 경우도 많고요. 제발 찍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지나쳐서 오늘 아내분이 왔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두 사람의 취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걸 바라보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와핑으로 시작을 했대요. 스와핑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진짜 부부라는 걸 혼인관계 증명서하고요 다 갖다 제출해줘야 그게 돼요. 스와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엔 그것도 재미없다고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당신 성관계하는 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안 돼 거절하다가 하도 남편이 졸르니까 시작을 했대요. 내가 궁금해. 그게 돼요? 처음에 어렵지 뭐 자꾸 하다 보면 뭐 오소 남자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려서 남편은 의자를 이렇게 놓고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이 성관계하고 아내는 쳐다보고 또 각자 다른 파트너하고 하고 이런 거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부부가. 왜 이혼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어느 날 불러서요 했던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진짜 살림살이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상상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비하하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요즘 부부 사이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부가 합의하에 찍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몰래 촬영죄가 있어요. 또 마약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몰래 찍어서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배우자가 나르시즘이다. 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저를 구박하고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저한테 못됐다고 그러고 너무 구속을 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닌 건데 그 사람이 자꾸 주입을 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간단하게 시작은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남자들한테 이제 볼일 볼 때 변기 커버 좀 들고 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들고 봐. 당신 건 잘못 배운 거야. 당신만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지나면 여보 좀 불편해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다른 집들은 다 그러고 살아. 당신이 그렇게 불만을 갖는 게 이상한 거지. 더 가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생활하는 걸 알려고 했을 때 당신이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야. 당신은 내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외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난 일하고 들어온 거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당신이 문제를 삼는 건 당신의 사고가 문제야. 당신의 의부증, 의처증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그런 건가? 근데 나중에는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의심을 갖는 것 자체도 내가 죄책감이 들게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증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그 환상이 확 왜 깨지냐면 남편이 한 달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50만 원 줘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았어요. 옷도 한번 사입지를 못하고 얻어다 입고 다니고 머리는 항상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자르지를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너무너무 아끼고 그럼 남편이 태산처럼 큰 집을 마련할 거라는 거 장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거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외도한 여자한테는 외제차를 사주고 이혼녀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학비도 다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150만 원을 넘게 쓰는 거는 과소비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계속 했던 사람이 결국에 실제 모습은 나를 억압하기 위했던 거더라라면서 환승 확 깨지는 거죠. 자기의 그동안 생활이라든가 사고가. 그러면서 저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 작게는 생활 습관부터 생기고 사고를 억압하게 된다. 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걸 억압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본인을 자유롭게 억압받지 않고 살려고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떼어봐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참 결혼하면서 떼어달라기 좀 그래. 여러 가지 말고 두 가지를.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상세본은 우리 초본처럼 과거에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게 있어요. 파혼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거하고 범죄 경력조회, 요거를 검찰청 가서 해야 돼요. 본인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하도 위조가 많으니까 위임받아 갖고 직접 가서 발급받아 오기도 하거든요. 범죄 경력조회는 왜 필요하냐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래 차라리 도둑질이 낫지, 성범죄 전과자들이 있어요. 제가 한 사유 중에서 남편이 행방불명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러 아내분이 왔어요. 연락이 안 된대요. 시부모님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어디 갔는지. 석 달째 연락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초범조회하고 조회하다 보니까 구치소에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전 중했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결혼식 이후에 1심 판결이 나면서 법정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구속되면서 쓰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이제 옷 입었던 거 이런 거 보관한 걸 보내주고 연락을 하리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아내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아내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 중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학자들은 죽어도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범죄 대부분은 유전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동 성애자들도 그렇고 그 성향에 대한 유전자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그 자료가 되고, 어느 날 아내분이 발코니에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책상에 막 가방 같은 게 있었는데 한번 신경 안 쓰다가 이혼해야지 한번 하고 열어봤더니 옛날에 CD 있죠.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여자들 치마 밑에다 놓고 사진 찍은 거, 직장에서 사진 찍은 거 말도 못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문란하고 난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기피해야 될 성범죄자들, 이런 걸 알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꼭 필요하다.